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수업 들을지 말지 고민되네. 어떡하지? 내가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수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도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는 왜 그 수업을 선택한 거야? 나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미래 사회는 어떻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택했어.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인데 패션은 당시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세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에 이 수업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 내 진로는 지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수업이 도움이 될까? 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정학에 관해 연구하고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오, 좋을 것 같아. 근데 수업이 너무 어렵진 않을까? 아니야, 어렵지 않아.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 팁을 알려줄게. 오, 좋다. 일단 각 나라에서 문제점이 왜 생기고 이 문제점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유의하면서 읽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각종 세계 문제들을 적어두었다가 집에서 따로 조사해보면서 찾아보면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 혹시 다른 건 더 없어? 이건 진짜 우리 엄마도 못 알려주는 건데 선생님께서 첨부해주시는 링크 속 영상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고 선생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주장을 마음껏 펼친다면 그 수업 시간 학습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어. 진짜 고마워 얘들아. 근데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우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도 있다는 점에 대해 배웠고 나는 내 진로와 관련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패션 산업의 관계도 조사했어. 또 지리에 힘을 만한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학생들의 의미 있는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나는 이때 같은 영상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이해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 와, 나도 이 수업 들어야겠다.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꼭 내년 세계의 문제와 미래 사회 시간에 만나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매니저 과목 화작을 맡은 합법하러 가보자부입니다. 우선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교재 소개, 두 번째는 학습 내용, 세 번째는 공부 팁,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화작 수업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교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화법과정문 수업은 해당 연도의 수능특강 교재로 이루어지며 교재는 별도로 개인이 구매하여야 합니다. 교재는 8,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화법과정문은 화법과정문 교재가 아닌 문학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법과정문은 총 6개의 관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극수필, 관례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공부 팁! 첫 번째, 예습을 하자. 예습을 통해 지문을 간단히라도 살펴보고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 두 번째, 복습을 하자. 수업 끝나고 한 번씩 훑어보며 복습을 한다. 수업 후 바로 한다면 기억에 더 남겠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수업을 받아들이고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반년간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과목명만 듣고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1, 2학년 때 배우거나 친숙한 작품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고3 파이팅!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을 지문들을 읽게 되어 좋았습니다. 고3 화이팅!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지문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고3 파이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화학2를 소개하겠습니다. 화학2에서는 크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단원에서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용액에 대해서 배웁니다.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단원에서는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산염기 평형을 배웁니다. 산염기 평형 반응 속도와 촉매 단원에서는 반응 속도, 농도 및 온도와 반응 속도, 촉매와 반응 속도를 배웁니다. 전기화학과 이용 단원에서는 화학 전지의 원리, 전기 분해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화학 2는 화학 1의 기본 개념에서 더욱 심화된 화학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화학의 기초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과목으로 화학의 핵심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화학 반응의 에너지에 대한 정략적인 분석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수능 기준 화학2 지원자 수는 3,317명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화학 1과 화학 2는 화학 1의 반응식들에게 계산 가능한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인 물리량들이나 반응식을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과목 모두 암기해야 하는 내용은 적은 편이지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응용하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 2는 화학, 생명, 신소재, 고분자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프린트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물을 위주로 공부하고 수업 내용은 꼼꼼하게 필기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식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몰농도, 몰랄농도 등 다양한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단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는 다양한 컨셉과 자주 나오는 유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고전과 윤리 과목 2022년 교육과정 매니저를 맡게 된 암기예요 윤리의 숲 팀입니다. 지금부터 고전과 윤리 과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과 윤리가 무슨 과목인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고전과 윤리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과 윤리에 대한 조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전과 윤리는 2015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사회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ABC로 등급이 산출됩니다.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필수 핵심 가치들을 옛, 현인, 철학가들의 사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과목 구성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 주체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배우고 두 번째로 관계적 존재인 인간을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웁니다. 세 번째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로 사회 국가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탐구하며 마지막으로 자연, 초월과의 관계로 자연의 이치와 종교, 공리주의와 동물해방에 대해 배우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도덕적 삶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전과 윤리를 배우는 이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고전과 윤리를 선택해야 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지금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단순히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의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은 당장에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생명윤리와 도덕적 고려 범위의 정도 등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봄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는 역량 성장으로 이어져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능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내용이 일맥상통하기에 정시나 수능 최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조언해드릴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대학과 기업체에서 도덕적 사고력을 함양한 통합적 인재를 원하기에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은 계열을 막론하고 진로 진학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학과 윤리교육과 등 고전과 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로를 가진 학생은 당연하고 간호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의학과, 생명공학과, 경찰행정학과, 외교학과 등의 학과를 꿈꾸는 학생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 탐구해두면 분명히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수강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고전과 윤리 과목으로 얕보고 쉽사리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요. 암기력과 이해력, 집중력을 요하며 수업 난이도가 낮은 편이 아니기에 만만하게 보고 신청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육과정 매니저 고전과 윤리 과목을 맡은 암기예요 윤리의 숲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고전 읽기 과목을 소개할 가이드예요. 고전 읽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고전 읽기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요? 이름이 고전 읽기이긴 하지만 비문학 독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고전 읽기라고 해서 고전 문학만을 배우지는 않아요. 교과서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다른 과목들과 유사하게 수능 특강 독서를 사용해요. 수능을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수능에서 비문학 지문은 직접 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연계를 대비해서 소재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따로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고전 읽기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편이 좋아 보여요. 시험에 관련된 팁이 있나요? 일단 고전 읽기 과목의 경우 타 과목에 비해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부가 덜 되어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 과목의 평균 점수는 타 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랍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편이 아니고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일반 선택 과목보다 쉬엄쉬엄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가이드의 공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수업을 듣기 전 스스로 독해를 하며 문제를 풀어보고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답니다. 또 애초에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지문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에 따라 지문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도록 해요. 가이드의 경우 고전 읽기와 타 영어 과목 중 고민했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이시던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가 힘들다면 고전 읽기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추천하셔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3학년에 올라와 보니 타 과목을 택한 학생들보다 훨씬 덜 고생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겪은 가이드의 조언은 진로에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고전 읽기를 택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 과목이 정말 힘들고 분량도 많아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또 고전 읽기에 관련된 자료가 왜 많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통진고의 고전 읽기 과목이 개설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고전 읽기를 선택해주세요. 가이드의 소개로 통진고 2학년 학생분들의 선택이 쉬워졌으면 좋겠네요. 알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전 읽기 교육과정 매니저에게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수학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수학 과목들은 내용이 이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기하는 조금 다릅니다. 기하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조금은 다른 관점, 즉 기하적 관점에서 보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기하란 수학에서의 공간의 성질은 연구하는 것으로 점, 선면, 부피 등의 공간적 요소를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을 수식을 위주로 배웠다면 기하는 그래프나 공간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은 색다른 기하에서 무엇을 배울지 단원별로 알아봅시다. 1단원의 제목은 2차 곡선이다. 2차라는 부분에서 2차 함수가 생각나지 않는가? 마침 그래프도 곡선이다. 2차 곡선은 2차 함수처럼 2차식이 들어간 식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에 나타나는 곡선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2차 곡선이 있지만 우리는 3개만 배운다. 바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다.
2단원과 3단원은 벡터를 배운다. 벡터가 무엇일까? 물리를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벡터란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물리량인데 그냥 방향, 크기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기하에서는 화살표로 나타내는 벡터를 배우는데 평면에서 나타내면 평면 벡터, 입체 공간에서 나타내면 공간 벡터라고 한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으니 취향이 맞는 사람은 몹시 재밌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하 과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제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다행히도 그리고 행복하게도 몹시 쉽게 나온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니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없다. 이과 계열 학생, 특히 공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수강하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크게 웃으며 끝내보자. 기하하하.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과정 매니저에서 물리학2 과목을 소개하게 된 BS의 황혜영, 이우림, 장택입니다. 먼저 물리학2의 목표로는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 2단원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입니다.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의 소단원으로는 힘과 평형, 물체의 운동, 일반 상대성 이론, 열과 에너지로 나뉩니다. 그 다음 2단원 전자기장의 소단원으로는 전기장, 자기장으로 나뉩니다.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의 소단원으로는 파동, 현대물리로 나뉩니다. 물리학2에서도 다루어지는 물리학 무언 내용은 운동의 법칙, 일과 에너지, 전기장, 자기장, 애쉬 회로, 파동, 방전효과, 굴절, 열 역학 등의 내용이 물리학2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물리학 1 선택을 안 했다면 물리학 1에서 배운 부분을 물리학 2에서도 다루어지다 보니 물리학 1을 배우면 물리학 2를 배우는데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리학 2 교재 구성이 물리학 1을 기본 전제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1을 미리 공부하면 좋겠지만 물리학 1 없이 물리학 2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물리학 2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지만 물리학 1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리학2에서 새롭게 배우는 점들 중에 저희가 가장 흥미롭게 공부했던 두 가지 부분은 케플러 법칙, 벡터론과 스칼라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케플러 법칙은 태양계 행성의 운동에 대해 세 가지 법칙을 제안한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제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태양에 관련된 내용이라 물리학을 배우는 과정에 지구과학 또한 같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에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종료 법칙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인 뒷받침도 제시하여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벡터론과 스칼라양은 기하에서 배우는 벡터를 물리학에 적용을 시키며 물리학의 내용이 많은 과목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중학교 때 배운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인 쿨롬 법칙, 전기장, 정전기 유도 등을 물리학2에서 다시 한번 더 심화 있게 배우며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과정 매니저에 참여하게 된 나예림 이우진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과목은 미적분입니다. 먼저 목차는 미적분의 내용, 미적분 연계학과, 미적분의 필요성, 미적분 공부할 때 꿀팁입니다. 미적분의 내용에는 수열을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이 있습니다. 수열을 극한 여러 가지 미분의 부분에서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극한, 값의 계산 등비 수열의 극한 등이 있고 여러 가지 미분법 부분에서는 함수의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적분법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치환 적분법, 부분적 분법 등이 있습니다. 미적분 연계학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농업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자원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고 공과대학 계열에서는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반도체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미적분의 필요성은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모든 학문의 기초가 미적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활용이 많이 되고 자연과학공학의 기본 지식이 되며 자연과학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수학의 기초이고 대학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학의 꽃은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의 공부 꿀팁은 첫 번째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푸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올 만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풀어보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제자의 의도, 미리 예측해서 생각하기.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이 문제를 냈는지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답노트 작성하고 틀린 문제 유형화하기입니다. 유형화하기는 틀린 문제들을 확인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틀린 이유와 많이 틀리는 유형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어렵다고 생각되는 미적분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적분에 대해 소개할 권효린, 권효비입니다. 먼저 미적분의 의미, 미적분을 해야 하는 이유,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과 시험 공부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인 미분과 일정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 적분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왜 해야 할까요? 첫째, 미적분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과 계열 학생인데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입시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미적분은 초, 중, 고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교 수학을 총망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필수로 하는 진로에는 빠질 수 없는 과목이죠. 셋째, 미적분은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다양한 직업에서 유용한 과목입니다. 병원의 CT 검사, 경제학의 한계 비용, 주식, 3D 프린팅, 군사학, 심지어 도로의 관속 단속 카메라까지. 이쯤 되면 미적분을 사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적분은 배워서 쓸모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단원은 크게 수열의 극한,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가지 미분법, 여러가지 적분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단원이 매우 익숙하지 않나요? 수1의 삼각함수가, 수2의 극한이, 수2의 미분과 적분이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적분은 수1과 수2의 연장선입니다. 수1, 수2를 충분히 공부하셔야 미적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적분은 수1, 수2에서 단지 함수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수1, 수2에서 다루던 다항함수를 확장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인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1, 수2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융합되어 나오기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이 등비급수와 자연상수 2입니다. 등비급수는 고2 때 배우는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자연상수 2는 무리수 2라고도 하는데요. 약 2.7의 수로 나중에 자연로가 연계돼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잘 모르고 문제를 풀다 보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념을 익히고 정리해서 논술형 대비를 위해
정확한 풀이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한 달 전부터 교과서를 최소 3번 이상 풀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과서를 완벽히 풀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유형을 문제집에서 찾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쓰고 틀린 이유와 올바른 풀이를 적어서 자주 복습해서 오답 유형을 숙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학교 수학 선생님께 질문하여 해결합니다.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시험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기부도 챙기는 건 덤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식을 꼭 암기합니다. 미적분 과목 특성상 수열과 미분 단원에서 외워야 할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공식은 하루 투자해서 외우는 것보다 매일 자주 보며 외우는 게 효과적이므로 눈을 감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적분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미적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가볍게 미적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미적분과 함께할 시간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매니저 사회문화 과목을 맡은 4개 낙인 지켰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사회문화 과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사회문화 과목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과목 차례 및 단원별 내신 공부 팁과 마지막으로 이 과목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이란 우리가 사는 사회 그 자체를 배우는 과목이며 사회와 문화에 대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과목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두 번째로 개인과 사회 문화 구조, 세 번째로 문화와 일상생활, 네 번째로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다섯 번째로 현대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원별 내신 공부 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관점, 연구 방법과 연구 윤리 등이 등장합니다. 특히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은 가설의 검증을 꼬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배워놓아야 합니다. 2단원은 개인과 사회구조 파트, 지위와 역할, 조직, 관료제, 일탈행위의 원인 등이 있습니다. 2단원 전체에서 말을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쉬우나 문제풀이로 가면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했더라도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실수로 틀리기 매우 쉽습니다. 3단원은 문화 파트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보다 개념이 심화되었고 특히 문화의 속성 같은 경우 처음에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글을 읽어도 이 어떤 속성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속성 5가지의 개념은 정확히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합니다. 4단원은 사회문화의 최종 보스인 사회계층 도표풀이가 등장하는 단원으로 계층이론, 빈곤의 양상, 사회적 소수자, 성차별 복지제도 등의 특징들이 등장합니다. 킬러 문항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오답률이 높은 도표 문제 경우는 수많은 문제에 반복된 연습이 없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사회문화의 킬러 단원, 다만 2022년에 들어 계층 도표풀이가 6월, 9월 모의평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2021년이 되면서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표 분석 문제는 사회문화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 유형이므로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단원은 현대사회 변동 파트로 사회 변동, 이론, 정보화 사회의 특징 등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내용이 적다 보니 출제 문항수도 적은 편이지만 최근 인구 부분에서 각종 도표 해석에 관한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사회문화 학습 내용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 용이하고 수능의 메이저 과목 내용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공부 팁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정독 후 요약노트 작성, 두 번째, 백지 정리, 세 번째, 문제집 풀면서 용어의 사례 적용, 틀린 문제 따로 노트 필기 등의 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과목을 맡은 교육과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명과학 2를 소개할 아이러브 정주팀의 노승현, 심서연, 김지민입니다. 우리가 생명과학 2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의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생명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과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며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 인식 등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2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생명과학2 교과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학2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진로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진로가 생명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공학과, 로봇응용학과, 사이버 보안학과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인 생명과학2의 선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2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는 모든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만큼 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움으로써 생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투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유전자에는 세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백질들을 만드는 완벽한 명령체질의 지시 및 전달하는 광대한 화학적 정보 단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인 만큼 학문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공부 꿀팁입니다. 첫째, 그림으로 공부하기. 시험 문제는 대부분 글이 아닌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미지 학습을 통해 암기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과 예제 꼭 공부하기. 수업 중 출제 포인트를 자주 알려주십니다. 놓치면 본인 손해이니 꼭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도록 합니다. 또 프린트와 교과서의 예제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과학2를 꼭 선택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택 과목 생활과 과학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과 과학은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며 나아가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및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생활과 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으로 성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전체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이후로는 C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활과 과학을 수강하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활과 과학은 건강과 관련한 질병과 약물, 식품에 대해 배우고 화장품과 의복에 대해 학습합니다. 건축과 교통 이야기도 다루고 미술, 음악, 스포츠, 영화와 같은 문화 속의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생활과 과학은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을까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없는 학생도 좋아요. 관심이 있다면 더 깊이 이해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학생도 가볍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에 상관없이 요즘은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생활과 과학 같은 융합형 과목은 필수랍니다. 아참, 2학년 때 사회 과목만 3과목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생활과 과학 필수 이수 대상인 거 아시죠? 다음으로 수업 방식과 수행평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과 과학 수업 내용은 모두 평가로 연계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모든 활동과 활동지 작성은 밀리지 않고 수업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생활과 과학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학과와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희가 여기에 대단원별로 관련 학과와 직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나 직업이 있다면 생활과 과학 선택은 필수겠죠? 지금까지 생활과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학년 학생 여러분, 생활과 과학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저희는 심화국어 과목에 대해 소개할 3학년 신승한, 권수린, 안혜원입니다. 심화국어 과목은 수능 과목도 아니라 무슨 내용을 배울지, 시험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하실 점이 많으실 2학년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심화국어라는 과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화국어는 수능특강 문학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화국어에서 다루게 되는 작품은 매년 달라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게 심화국어의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화국어는 왜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심화국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공통과목인 합법과 작문 시간 외에도 더 많은 문학작품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심화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중적인 국어 공부로 인해 수능 특강의 많은 대부분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 둘 다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어서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거나 국어 과목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듣기 좋은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고른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국어는 기존의 평가 방법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선출이 되지 않고 석자 등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ABC로 구분이 되는데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 80점 이하는 B, 60점 이하는 C입니다. 선택 과목은 내신에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심화국어 시험 공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을 읽으면서 각 지문 포인트를 혼자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작품 이해와 암기할 부분은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 사용과 그 글이 말하고 싶은 바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그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꼭 파악하고 교과서 내용은 최소 3번은 정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어 실력을 늘려놓는 것인데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나갈 정도로 국어 실력을 평소에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심화국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보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기재된 인스타 아이디로 DM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교육과정 매니저로 여행지리 과목을 맡은 윤영석, 임정민, 배시연입니다. 이 영상은 여행지리가 무엇인지, 여행지리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여행지리 과목의 특징, 그리고 연구의 학과 및 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행지리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지리라는 과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여행지리는 지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의 지리 과목들과는 다르게 특정 지역의 단순한 지형 구조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과 기후들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 감수성, 다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지리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눈과 귀가 즐거운 과목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 교과서의 구성입니다. 여행지리는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원은 여행, 2단원은 자연, 3단원은 문화, 4단원은 성찰과 공존, 5단원은 행복, 마지막 6단원은 미래와 진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지리라는 과목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여행지리는 다른 탐구 과목들처럼 ABC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년부터는 2학년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독창적 교과 내용입니다. 여행지리는 여행이라는 주제와 지리라는 과목을 혼합했기 때문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다른 어떤 선택 과목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접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화산지형, 열대기후, 온대기후 등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다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잘 듣지 않아도 상식이 풍부하거나 세계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지리라는 과목에 대해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연계학과입니다.
연계학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가 있고, 기타로 도시계획 부동산학부나 지역사회개발학과, 공간환경학부 같은 다른 학과로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연계 진로입니다. 크게 지리교사, 관광가이드, 도시계획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지리학연구원 등이 있고 여행이나 지리와 관련된 다른 진로로도 가능합니다. 여행이나 지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화영어 교육과정 매니저를 맡게 된 황서연 윤현우입니다. 여러분들의 교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심화영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심화영어에 대한 정보와 흔히들 할 수 있는 착각, 그리고 심화영어를 선택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심화영어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 선택 과목에 분류되어 있는 과목이며 문 이과가 통합된 것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심화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심화영어는 이름과 달리 1, 2학년 수업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지문 난이도만 조금 오른 정도의 수준이라 1, 2학년 수업을 잘 따라온 학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심화영어가 문과 학생들만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심화영어 수업에서는 인문학, 과학,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학과의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면 문이과 구분 없이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기존의 등급제와 달리 석차 등급 또한 미산출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A를 맞을 수 있어 부담감도 적습니다. 자, 이제 심화영어를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판서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수업을 듣기 전에 단어나 지문을 미리 예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수업 후에는 들은 내용과 함께 복습을 해야 합니다. 교재에 내재된 지문 아래의 보기도 참고하며 지문의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시험 전날에 복습하는 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을 노트에 직접 적어보고 분석하며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말 강추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심화영어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6월 7일 화요일까지 정리해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맡은 성은빈, 송찬명, 조영근입니다. 먼저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하자면 EBS 수능 특강을 이용해서 수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2024 수능 특강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영어도 같은 수능 특강 책을 사용하므로 영어 독해와 작문에서는 홀수 번호만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목적, 도표 등의 이러한 쉬운 유형들은 수업의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은 문과나 이과 모든 친구들에게 수능 최저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히나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수업 방식은 영단어 테스트를 통해 학생분들의 기초를 다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데요. 단어 시험을 보기 이전에 수업 시간에 공지한 후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는 수능 특강 단어책에서만 문제를 내며 수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는 테스트입니다. 또 지문을 배우고 난 후에 주요 문장과 단어들을 담은 프린트물을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해보며 보충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는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주시기에 생기부를 채우기에 좋은 기회 또한 가득합니다. 시험은 외부 지문 없이 수능 특강에서만 출제되며 핵심 내용을 밑줄 및 별표 등으로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 공부 시간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면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시험 공부에 대한 팁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한 수업당 짧은 지문 하나를 진도로 나가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엄청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문장은 외워두는 게 좋은데요. 시험 문제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로 수업에서 필기하는 모습입니다. 맨 밑에 문장에 초록색으로 중요 표시를 해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문장은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 나온 부분입니다.